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유럽이랑 아시아 지역으로 우리가 크게 전선을 분리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유럽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침략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효율적으로 제어하지 못했고 결국에 인류는 또다시 세계대전을 맞이하고야 말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무장을 하였고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병합하는 데 성공했던 독일이 폴란드를 넘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와 함께 동맹을 맺음으로써 약간 독일에 대해서 견제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유럽의 국가들은 소련이 있는 한 독일이 쉽게 폴란드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1939년 8월 달에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게 되었죠. 그 누구도 나치즘과 사회주의가 손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현실로 벌어지게 되었고요. 결국에 소련이 자기들을 침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인을 받아낸 히틀러는 마음 놓고 폴란드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어요. 자, 폴란드는 독일과 소련이 아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약 몇 달에 걸쳐서 폴란드 지역이 완전히 독일과 소련에게 먹히게 되었다.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약속이 있었어요? 그죠? 폴란드가 공격당하면은 프랑스랑 영국이 도와주기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그럼 폴란드가 점령당할 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결론 먼저 얘기하면 영국이랑 프랑스는 폴란드가 공격을 당할 때 독일에 맞서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독일과의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전쟁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떤가요? 뭔가 상황이 긴박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는 사실 선전포고만 하고 독일에 본격적으로 싸우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뚝 떼어가지고 보통 가짜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가짜 전쟁 시기에 독일은 폴란드를 안정적으로 점령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영국과 프랑스를 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추게 된 겁니다. 이때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만약에 폴란드를 침공할 때 영국이랑 프랑스가 좀 더 기민하게 움직였다면 세계의 역사가 또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자, 무튼 가짜전쟁 시기 동안에 독일은 동쪽 지역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덴마크, 노르웨이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항복을 하게 되고요. 노르웨이 역시 연합국들이 노르웨이를 지원했지만 결국에 금세 항복하게 됩니다. 자,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장악했던 독일은 이제 기술을 돌려서 네덜란드, 벨기에를 순서대로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역시 몇 달 걸리지 않아요. 자, 이제 독일을 막아야 되는 건 누굽니까? 유럽의 양대 큰형님 중에 하나였던 프랑스가 이쯤에서 이제 독일과 상대를 해주어야겠죠.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의 경험도 있었겠다. 독일군이 언젠간 다시 프랑스를 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미리 10년 전부터 해놨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방어 라인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그 방어 라인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마지노 라인,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가 있죠. 무슨 마지노선이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뭐 이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 여러분이 쓰는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서 왔던 용어예요. 굉장히 재밌죠. 자,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국경선에 이 마지노 라인이라고 불리는 방어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강력해 보이네요. 견고해 보이고 위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총도 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아주 견고하고 복잡한 방어 시설을 구축해 놓은 게
프랑스입니다. 아, 역시 프랑스. 유럽의 큰형님은 괜히 큰형님이 아닙니다. 예. 마지노 라인으로 독일을 잘 막을 수 있었겠죠?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자, 독일 역시 프랑스가 마지노 라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방어 라인을 구축한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택하냐? 마지노선을 피해서 벨기에 쪽으로 우회해서 프랑스를 공격하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뭐 프랑스도 바보가 아니에요. 여기 막으면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단 사실 이 벨기에 방면 쪽에는 언덕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공격을 해오기가 쉬운 지형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험준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뭐 운도 따르고 독일군이 뭐 잘하기도 하고 해서 프랑스로 정신없이 쳐들어가게 된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수준에서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튼 독일이 본격적으로 프랑스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자, 우리 1차 세계대전은 끝날 때까지 독일이 프랑스를 제대로 밀지 못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이 프랑스를 손쉽게 점령합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프랑스는 6주 만에 항복을 하게 되고요.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장군이었던 드골 같은 사람들은 영국으로 도망가고요. 거기서 프랑스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프랑스 임시정부는 뭐 영국에도 있고 나중에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면서 꾸준히 독일을 상대로 대항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처럼요. 자, 무튼 당시 사진을 한번 보자면은 이런 사진들. 여기 뒤에 뭡니까 이거? 에펠탑이죠. 에펠탑 앞에 코스튬 아저씨 히틀러의 모습이 보입니다. 기념사진 하나 아주 멋있게 찍었네요. 자, 프랑스의 또 군사적 성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선문. 이 개선문 앞을 나치 군대가 걸어가고 있네요. 자, 히틀러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에펠탑에서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프랑스 시내에 나치의 깃발이 휘날리는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큰형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가 너무나 쉽게 독일에게 정복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히틀러는 어디를 정복해야 됩니까? 그죠? 이제 남아있는 진짜 또 유럽의 다른 한 명의 큰형님 영국을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히틀러는 영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본토에 많은 공중 폭격을 가해요. 그리고 독일의 공군을 이용해서 영국의 공군을 전부 다 괴멸시켜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독일군의 해군을 이용해서 육지에다가 육군을 상륙시키면은 뭐 영국은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영국을 폭격을 하고 비행기를 띄워서 공격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쉽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은 섬이라고 하는 이점이 있죠. 그리고 영국 역시 공군 전력이 뭐 상당히 무시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공격을 생각보다 잘 막아냈습니다. 실제로 영국 공군이 독일의 베를린에다가 폭격을 가한 그런 공격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영국을 이끌었던 리더가 누구냐? 유명한 아저씨죠. 처칠이라고 하는 아저씨입니다. 자, 이 사람 사진 찍는 포즈가 아주 유명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V 하고 있죠. 이 V는 뭐예요? 빅토리의 상징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이 V자가 원래 2차 세계대전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죠? 자, 아무튼 처칠을 중심으로 했던 영국인들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결국에 영국 본토 상륙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전쟁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면 히틀러는 불리합니다. 독일 한 개의 국가가 다른 모든 지역을 카바를 해야 되니까요. 자, 물론 영국과의 그런 전선은 좀 고착화되어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승승장구합니다. 이탈리아도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이탈리아와 힘을 합쳐서 독일이 발칸반도 지역까지 전부 다 장악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히틀러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쨌든지 간에 영국을 꺾어야지 유럽을 통일할 수 있으니까요. 이 상황을 바꿀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또 시간을 끌게 되면 어떤 나라가 끼어들 수 있을까요? 미국이 끼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히틀러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뭔가 전황을 뒤엎어서 엄청나게 독일에 유리하게끔 영국을 점령할 수 없다면 하다못해 영국이 독일과 평화조약이라도 맺게끔 뭔가 전황을 유리하게 바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히틀러는 무슨 작전을 펼치게 되냐? 1941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히틀러의 이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히틀러와 독일군은 나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혹은 영국이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소련을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점령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과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도 어땠어요? 자, 지금 독일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랑 프랑스는 여기서 3, 4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런데 독일이 제대로 프랑스를 못 밀었어요. 그런데 그 프랑스를 이번에 6주 만에 밀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1차 대전 때?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밀고 그냥 순식간에 러시아의 수도 가까이까지 진격했던 경험을 독일군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와 독일군이 생각하기에 러시아는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땅은 넓지만 강하다고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히틀러와 나치가 소련으로 쳐들어가게 되니 우리는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들어있는 전쟁, 독소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다수의 독일군이 소련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군의 자신감처럼 실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러시아 땅을 점령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 시작한 지 얼마 채 지나지 않아서 그해 가을에 바로 러시아의 주요 도시였던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를 포위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1941년 말 이 시기가 바로 나치의 최대 영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 보게 되면은 진하게 칠해져 있는 데가 당시 나치 독일의 최대 판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럽의 대부분을 나치가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마무시하네요, 그죠? 자, 그런데 러시아 쉽게 항복하지 않겠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히틀러는 초조해지게 되고요. 러시아는 비장의 무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항상 공부하죠. 러시아의 비장의 무기가 뭐예요? 맞아요. 러시아의 비장의 무기는 겨울입니다. 자,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은 일단 너무 추워요. 그리고 땅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이 보급로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뭐 탱크도 수레도 사람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히틀러의 계획이랑 다르게 전쟁이 해를 넘깁니다. 재빨리 올 해가 가기 전에 전쟁을 여름에 시작해요. 독소전쟁을. 여름에 시작해서 올해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됩니다. 자, 마음이 급해진 히틀러,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점점 더 자원이 부족을 해지니까 러시아의 카프카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동네인데요. 여기에 석유가 많이 묻혀져 있어요. 이 석유를 획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먼저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를 점령하지 못한 대신 이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해서 막대한 자원을 획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쟁을 지속하고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쳐들어가게 되고요. 이 지역의 요충지에 있는 도시가 바로 스탈린그라드입니다.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도시를 공격하게 되고요. 이 전투를 우리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부릅니다.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를 독일군은 뺏고 러시아는 지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2차 세계대전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별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입니다. 단일 전투에서, 전쟁이 아니에요. 단일 전투에서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독일이 수많은 부대를 스탈린그라드에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일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탈린그라드를 지켜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전쟁이 역전되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독일군이 쭉쭉쭉쭉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군이 반대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이 밀고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연합국의 반격이 시작되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독일이 빼앗았던 식민지 지역들을 다시 되찾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탈리아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격에 딱 맞추어가지고 이제 독일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상륙 작전이 준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의 앞바다, 프랑스 해안가인 노르망디 지역에 상륙하게 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이 노르망디 지역에 영국군과 미국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연합군이 상륙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중요한 날을 부를 때 우리가 디데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 디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작전 개시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나니까 워낙 유명해져서 우리가 그다음부터 중요한 날을 뭐 D-몇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상당히 재미가 있지요. 자, 무슨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으로 끝나게 되면서 영국군과 미국군이 이제 유럽 본토로 미친 듯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 반격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탈리아 항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얌얌얌얌얌얌얌 미친 듯이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에 독일이 완전 쪼그라들게 되었죠. 1945년 5월까지 계속해서 연합국은 히틀러를 압박을 했고요. 결국에 1945년 4월 달에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에서 총살을 당하고요. 1945년 5월 달에 히틀러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돼요. 결국에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 3인방인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모두 항복을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소 정신없이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1939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폴란드를 침공하고 나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프랑스를 치게 되는 거죠. 프랑스를 빠르게 정리하고 나서 이제 영국도 정리하려고 했으나 영국이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 거예요. 결국에 이 전쟁을 끝내려면은 영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려면은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뭔가 확실한 성과를 거두려면은 어디를 공격해야 된다? 소련을 발 아래에 무릎 꿇려야 된다. 결국에 무슨 전쟁을 시작합니까? 독소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독소 전쟁 초반에는 독일이 잘 나갔어요. 하지만 무슨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전쟁이 역전되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전쟁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합국이 독일을 죄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압박당하는 이 독일의 뒤통수를 빵 후려갈긴 작전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결국에 독일은 1945년에 항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세계대전의 스토리 중에 유럽 쪽의 스토리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